안녕하세요. 37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수많은 무릎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이영철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대 할머니가 3개월 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게 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어요. 73세 김모 씨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3개월 만에 손자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다니시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절뚝거린다.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다. 맞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무릎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술 없이도 건강한 무릎을 되찾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잘못된 상식에 속아 무릎만 더 망가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37년 동안 제가 만난 수만 명의 환자들 중에서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검증된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진짜 해결책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환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무릎 통증 완전 해결 3단계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무릎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따뜻하게 찜질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잠깐, 이거 잘못하면 더 아플 수 있어요. 무릎 통증에는 두 가지 찜질법이 있는데 언제 뭘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먼저 갑자기 무릎을 다치셨거나 붓고 열이 날 때는 냉찜질을 하셔야 해요. 급성 무릎 통증에는 냉찜질하는 것이 도움되는데 이것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 감소를 통하여 부종의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음을 수건에 싸서 15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신 분들은 온찜질이 좋아요. 퇴행성 골관 저렴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의 경우는 온찜질이 도움될 수 있으며 이것은 뻣뻣해진 관절과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어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거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집에서 간단하게 온찜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건을 물에 적셔 살짝 짜낸 후 비닐봉투에 넣어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한번 감싸고 무릎에 올려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찜질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중요한 건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고 관절이 약해져서 부상의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 중 가장 중요한 근육은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 근육으로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고 걷기, 계단 오르기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퇴사두근 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쭉 펴보세요. 누워 다리 들기 쉽게 할 수 있는 무릎 통증 운동법으로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한 동작이에요. 허벅지 앞쪽이 딱딱해지는 걸 느끼면서 10초 정도 버텨보세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나 걷기, 수영 등이 안전하게 무릎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아요. 점프 같은 격한 운동보다는 이런 가벼운 운동들이 60대 이상 분들께는 훨씬 안전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체중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가 실린다고 해요. 만약 10kg만 빼도 무릎에는 30kg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무릎을 지키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쪼그려 앉지 마세요. 양반 다리도 피하시고요. 의자 생활을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계단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바로 음식 이야기예요.
선생님, 도가니탕 많이 먹으면 무릎에 좋지 않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도가니탕에는 콜라겐이 많아서 무릎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도가니탕은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어서 체중 감량이 필요한 관절염 환자나 고혈압 등이 있는 만성 질환자에게는 추천되지 않아요. 그럼 무릎에 정말 좋은 음식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 양파 같은 파속 채소예요. 영국 연구에서 파속 채소를 섭취하면 관절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나왔어요. 마늘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고 특히 마늘에 열을 가하면 항염증 효과가 증강돼요.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여기서 꿀팁 하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등푸른 생선의 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베리류예요. 딸기,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관절염 증상을 개선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콩류예요. 두부, 완두콩 같은 콩 식품은 항염증 효과가 탁월하고 연골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도 풍부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육류, 유제품, 가공식품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반면 현미, 채소, 과일, 콩류 등 식물성 식품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관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짠 음식도 조심하세요. 소금기가 많은 짠 음식은 체내에서 수분을 빨아들여 결국 관절염 환자들의 관절을 붓게 하고 활동성을 제한시키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무릎 진단에 대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1기부터 4기까지 나눠서 판정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리시더라고요. 1기는 거의 정상이에요. 연골 간격도 정상이고 약간의 골극만 있을 뿐이에요. 이때는 운동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해요. 2기는 골극이 더 뚜렷해지지만 아직 연골 간격은 유지돼요. 이때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3기는 연골 간격이 좁아져요. 이때부터 수술을 고려하기 시작해야 해요. 4기는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맞닿는 상태예요. 이때가 인공관절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엑스레이 사진이 심해도 통증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사진은 괜찮은데 너무 아픈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릎 통증은 단순히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릎 주변 근육, 인대, 그리고 다른 부위의 통증이 무릎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척추 문제나 고관절 문제가 무릎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진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진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 실제 증상과 기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사기 환자분이라도 어떤 분은 수술을 꼭 해야 하고 어떤 분은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X-ray 상으로는 퇴행성관절염 사기이지만 드물게 통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급하게 수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촬영 방법에 따라서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서서 찍는 사진과 누워서 찍는 사진이 다르고 무릎을 얼마나 구부리고 찍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한 번의 검사 결과로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약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해요. 무릎 통증 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속효성 약과 지속성 약이에요. 속효성 약은 진통제, 소염제예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낙생 같은 약들이죠. 이런 약들은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위장장애, 신장 기능 저하, 심혈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꼭 필요할 때만 짧게 드세요. 매일 드시면 안 돼요. 통증이 심할 때 2-3일 정도만 드시고 위장 보호제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지속성 약은 염증 매개물질을 줄여주는 약들이에요.
아보카도 추출물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해요. 이런 약들은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염증을 조절해줘요. 3-6개월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를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적절히 쓰면 정말 유용해요. 급성으로 무릎이 많이 붓고 아플 때는 스테로이드만한 게 없어요. 하지만 남용하면 안 돼요. 혈당이 오르고 장기간 쓰면 연골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간만 쓰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약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과 함께 드실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일반의 약품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약국에서 파는 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파스도 마찬가지예요. 파스도 약이에요. 너무 많이 넓게 오래 붙이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은 보조수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약만 먹고 운동 안 하고 생활 습관 안 바꾸면 소용없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병원마다 다양한 주사 치료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흔히 뼈주사라고 부르시죠. 급성 염증과 삼출액물이 참이 있을 때는 정말 강력한 효과를 보여요. 한 번 맞으면 2-3개월 효과가 지속되기도 해요. 하지만 자주 맞으면 안 돼요. 1년에 3-4번 정도가 한계예요. 너무 자주 맞으면 오히려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 주사예요. 관절 윤활액을 보충해주는 주사죠. 무릎 관절 안에 기름 같은 역할을 해요. 효과는 스테로이드만큼 극적이지 않지만 부작용은 적어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3-5번 맞게 되는데 모든 분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관절염이 너무 심하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세 번째는 PDRN 주사, PRP 주사 같은 재생 주사들이에요. PDRN은 DNA 성분을 주입하는 거고 PRP는 자신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농축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이런 재생 주사들은 정말 비싸요. 한 번에 몇십만 원씩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분에게 추천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는 줄기세포 주사도 하는 곳이 있어요. 무릎 연골이 재생된다고 광고하는데 아직은 연구 단계예요. 효과도 확실하지 않고 비용도 엄청 비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비싼 게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해요. 주사 치료를 받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주사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부작용은 없나요? 몇 번이나 맞아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런 질문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리고 주사 맞은 후에는 2-3일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세요. 감염 위험도 있으니까 주사 부위는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열이 나거나 붓기가 심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인 수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X-레이 상으로 퇴행성 관절염 사기이면서 가만히 휴식을 취하거나 잘 때도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이 있고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을 때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맞닿고 밤에 잘 때도 아프고 약도 안 듣고 주사도 안 뜯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치료가 인공관절 수술이에요. 하지만 나이만 가지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인공관절 전치 환술에 있어 절대적인 나이나 몸무게의 제한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공관절 전치 환술을 받은 환자들의 나이는 60세에서 80세 사이입니다.
그런데 70세 정도의 수술을 받으면 평균 수명 이상인 90세까지 인공관절을 쓸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이 대략 20년 정도 되거든요. 만약 60세에 수술받으면 80세에 재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70세 정도까지는 비수술 치료로 버티는 게 좋아요.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알아두세요. 수술 후 1-2주일이면 보조구를 차고 목발을 이용한 보행이 가능하며 수술 후 약 3개월이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고 무릎의 통증도 현격하게 완화됩니다. 저희가 수술 후 3주의 입원 기간 동안 관절 운동을 통해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가 130도가 나오도록 만들어 드린 후 퇴원을 하시기 때문에 수술 후 집에 가서 재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받고 나서도 생활 습관은 바꿔야 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수술 후에 방바닥에 앉는 좌식 생활부터 시작해서 쭈그리고 앉는 습관, 일의 방식 등을 다 고치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들은 수술 전에도 문제가 되고 수술 후에도 문제가 되는 무릎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자세들입니다. 수술 비용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양쪽 무릎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해요. 비싼 수술이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 병원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자,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볼게요. 평소 건강한 체질이라 아픈 곳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무릎이 시큰시큰했지만 일시적인 증상이라 생각하고 그냥 방치했다. 그런데 통증은 점점 심해졌으며 무릎 관절에서 뚝뚝 소리도 나기 시작했다. 이 분처럼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겠지 하면서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릎 통증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돼요. 초기에 잡으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는데 늦게 오시면 치료가 어려워져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예요. 2023년 9월 2일 곽병원에서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예후도 좋고 해서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2024년 또다시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한쪽 무릎이 아프면 반대쪽 무릎에 부담이 더 가거든요. 그래서 한쪽 수술 후에 반대쪽도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거예요. 한쪽 무릎에 문제가 생겼다면 반대쪽 무릎도 미리 관리하셔야 해요. 실제 수술 받으신 분의 후기도 들어보세요.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데 병원 내에서 링거 지지대를 밀면서 조금씩 걸을 수 있을 정도이고 3주 후 퇴원 예정이다. 수술 후 회복은 환자분의 의지와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수술만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재활과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감사 인사도 남기셨어요.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너무 잘해 주셔서 예후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술 전후의 관리예요. 수술 전에는 근력을 키우고 체중을 줄이고 수술 후에는 재활을 열심히 하고 나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의 다짐을 들어보세요. 인공관절 수술로 무릎이 회복되면 현재 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10년간 더 하고 난 뒤 대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다음 목표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37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무릎 통증 완전 해결 3단계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 원인 파악.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같은 치료를 받으면 안 돼요. 급성인지 만성인지 염증인지 퇴행성인지 다른 부위에서 오는 통증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처음엔 꼭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2단계 맞춤 치료. 1단계에서 원인을 파악했으면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세요. 급성 염증이면 냉찜질과 휴식,
만성이면 온찜질과 운동, 초기면 보존적 치료, 말기면 수술까지 고려. 남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으세요. 3단계 평생 관리. 무릎 치료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에요. 한번 좋아졌다고 끝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해요. 체중 관리, 근력 운동, 올바른 자세, 적절한 활동. 이 네 가지만 평생 지키시면 90세까지도 건강한 무릎으로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분 동안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어요.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찜질법, 무릎에 좋은 음식들, 정확한 진단 해석, 단계별 치료법, 그리고 수술까지.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둘째, 무릎 통증에는 만능 치료법이 없어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니까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에요. 셋째, 생활습관 개선이 어떤 치료보다 중요해요. 체중 감량, 근력 강화, 올바른 자세. 이게 기본이에요. 넷째, 수술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정말 많아요. 다섯째, 비싼 치료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신의 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쪼그려 앉지 않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하기, 무릎에 좋은 음식 먹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7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건강한 무릎으로 오래 사는 비결은 결국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찬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